예, 안녕하십니까. 화공생명공학과의 강정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진행되는 화공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 두 과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과들은 굉장히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지 굉장히 좀 이렇게 학과 이름에서 금방 드러나잖아요. 기계과나 뭐 아니면 전자과 이러면 여러분들 금방 올 텐데, 화공생명공학과 산업 경영은 어떤 학문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화공생명공학과에서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야만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개략적으로 화공생명공학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름이 화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는데 케미컬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저희가 화학, 공학, 케미컬 엔지니어링인데 우리나라 단어 중에 화공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공약품 하면 굉장히 인체도 안 좋고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건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쉽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닥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백만 개 또는 수천만 개,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그다음 사실은 노트 자체도 다 화학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노트에도 노트를 나무로 만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노트도 노트 위에 돌가루가 깔려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돌가루가, 석회가루가 깔려 있어요. 그게 백상지라고 얘기하죠. 뭐 그런 듯 여러 가지 그 화합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고 생산하는지 이 과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구소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화학 하시는 분들이나 생물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물질을 개발해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은 어떤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다음 어떤 새로운 물질이 개발됐다, 그다음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가 개발됐다, 이런 뉴스 매일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상품으로 나오느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뉴스를 맨날 보면서 왜 그런 상품은 아직 안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상품화가 되지 않느냐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학자들이 또는 생물학자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스케일업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비커에서 이렇게 만들듯이 조그맣게 만들던 거를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석유화학이나 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생산하는 공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는 물론 연구소지만, 연구소에서 뭔가를 만들고 나면은 비커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장치에서 우리가 만들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료를 얼마나 넣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불을 얼마나 떼주고, 그 다음에 생산은 얼마만큼 하면은 돈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서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기본적인 리서치도 하지만 모든 리서치의 기본이 상업적인 생산입니다. 돈을 버는데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화학공학이 참 좋은 점이, 요새는 학문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화학공학이든 기계공학이든 전자공학이든 지금 건사환이든 어느 쪽을 가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학문이 컨버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화학공학과 그 교수님들께서 토목공학과, 그러니까 지금은 건축사회환경이죠, 건사환 교수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기계과 교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화공을 전공하신 분이 토목과 교수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학문 융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화학과 교수님이 우리 화학과 교수님 모시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경영은 좀 다른 얘기 같죠. 근데 지금 공학자들이 경영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테크놀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경영학과를 나온 다음에 화학공학을 공부하는 거랑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를 박사를 나온 다음에 MBA를 가서 공학을 공부하는 거랑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수학을 잘 할 수 있지만 나이가 4, 50이 돼가지고 뭐 화학공학을 배우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가서 경영을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또 생각일지도 모르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공대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기업의 CEO들 중에서 뭐 경영대 출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공학자들의 CEO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EO까지 지금 가는 경우가 지금 이건 좀 이전 자료인데요. 이제 공대 출신이 상대나 무역 계열을 이제 눌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화학공학 전공 CEO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화학공학이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CEO를 배출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석유 빅5, 정유 빅5 다들 큰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저기 특히 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친구는 제 동기예요. 저랑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한 친구가 지금 CEO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도 농심 신동원 회장님도 우리 화학공학과 출신이십니다. 그다음 뭐 여러 군데 계신데 이제 서울대 또는 뭐 연대, 고대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공의 CEO를 우리가 화학공학에서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동기가요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62번인데 제가 끝번호였어요. 끝번호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동기 중에 공장장이 3명이 나왔습니다. 공장장은 CEO급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EO급이 3명이 나왔고 그다음 교수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거의 교수가 성공한 거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60명 중에서 6명이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화학공학을 자랑하면 꼭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는데 화학공학 하신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진핑 이분이 칭화대 화학공학과를 나왔고 뭐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도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사제 수업을 하셨다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항상 넣는데요. 예, 재밌는 일이죠. 요새 산업 구조를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 아들도 신소재 쪽을 갔는데 반도체 쪽을 되게 가고 싶어요. 반도체 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기계가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출 규모 뭐 생산 규모가 우리가 전자산업이 제일 많긴 해요. 그 다음이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이 3위가 화학이에요. 그런데 이 화학이 화학 제품, 석유 제품, 그다음 고분자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우리는 이제 화학뿐만이 아니고 정유, 그다음 고분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합치면 국내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자장비에서도 화학공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운송장비, 현대자동차에도 화학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취업해 있어요. 반도체에서 화학공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취업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불산이니 포토레지스트니 뭐 이런 거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토레지스트나 불산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공정이 화학 공정이거든요. 실제로 제 동기 중에
두 명이 지금 하나는 SK 하이닉스 전무로 가 있습니다. 본부장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정도로 화학공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분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 강연에서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NT,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바이런먼탈 테크놀로지, IT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결론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사실들만은 쭉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그냥 학과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교수님들이 26분입니다. 그리고 학부생이 373명인데요. 그 다음에 대학원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대학원이 엄청 크다는 거 알겠죠? 학부하고 대학원,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다 대학원을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석사는 98명밖에 안 됩니다. 박사과정과 석박 통합과정 합치면은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박사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사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수대 학생 수를 보면은 학부나 또는 대학원 공이 한 교수님 한 분당 10명 정도 학생들밖에 지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퍼스널하게 지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은 교수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QS 평가라는 그 세계 대학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뭐 좋은 그런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서울대 카이스트 빼고 한 번은 이제 포스텍도 우리가 누르고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렇게 좀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연도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이 평가가 정말로 릴라이블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 순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또 그다음에 대학원생들도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지금 이미 이제 꽤 학과 소개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는데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토마스 미클리 주니어라는 과학자를 아십니까?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너무 많은 발명을 해서 마치 에디슨처럼 2,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크류드라이버라는 칵테일을 만든 장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명광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는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화학공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개발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은 안티노킹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옛날 자동차는 석유 품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자동차의 엔진에 설계된 사양하고 그 다음에 석유의 품질하고 이게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자동차가 가다가 딱딱딱딱 소리 나는 노킹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요새는 석유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석유를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딱딱딱딱 소리가 나서 자동차 출력이 막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분이 엔진을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거기다 수정을 설치해 놓고서 여러 가지 3만 개의 물질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노킹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물질이냐면은 그 포에틸리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4에틸납이란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얼핏 생각해 보면 납이란 물질이
그닥 인체에 좋은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생산 공장에서 6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생산하는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1925년에 의사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거기다가 석유회사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막 밀어가지고 회사 측에서 이거는 근로자들이 실수를 한 거다. 우리 회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 4에틸란만 넣으면은 막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보면 follow our lead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 put tiger in your tank, 너의 탱크에다가 호랑이 한 마리 넣어라. 자동차가 번개같이 달릴 거다. 이 얘기죠. 자, 이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정유소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면은 보통 아버지들이 넣는 휘발유를 무슨 휘발유라 그러죠? 거기 보면 무연 휘발유라고 돼 있죠. 무연 휘발유로 하는 것은 유연 휘발유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이라는 게 나비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다 무연 휘발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다 무연 휘발유를 넣어요.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유연 휘발유를 넣습니다. 그게 바로 이 포에틸리드가 들어가 있는 휘발유입니다. 근데 지금은 휘발유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굳이 납을 넣지 않게 그 정도로 요새는 그 휘발유를 잘 만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휘발유를 좀 적당히 만들고 거기다가 납을 넣고 다닌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걸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었겠죠. 자, 근데 이분이 있습니다.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그 화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그 실험실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납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는데 그 걸레에 묻어 있는 먼지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이 어디서 나오지?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휘발유에서 엄청난 양의 납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공기 중으로. 그거를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까지 갔냐면 북극하고 남극까지 가서 눈을 채취했습니다. 눈을 채취했는데 눈에서도 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기가 그 많은 양의 납을 그 연료에다가 넣고서 떼니까 다 공기 중으로 날려가지고 납이 전 지구를 다 더럽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유연 휘발유가 굉장히 유해하다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석유회사들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움직여서 저 사람 연구비 주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 막 그 학회 나가면은 저 사람 연구를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근데 결국은 끝까지 버텨서 1970년에 공기청정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그 CFC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냉장고에 냉매를 넣잖아요. 냉장고에 냉매를 넣는데 원래는 암모니아를 옛날에는 냉매로 넣었거든요. 암모니아 냄새가 지독하고 독성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프레온이라는 그 물질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BBC 방송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레온이라는 그 물질이 지구의 그 성층권에 가면은 그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존층이 북극 쪽에 이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그 오존 홀이라고 여러분들 오존층의 파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요새는 이 프레온을 못 쓰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프레온이라는 물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더 비싼 물질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매달 수여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환경 역사학자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여러분들 이 기회에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Midgley had more impact on the atmosphere than any other single organism in Earth's history. 아주 재미있는 평가를 받았죠.
그죠? 한 개의 개체가 이렇게 많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지구의 환경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젊진 않지만 한 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타고난 발명가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들의 이 도움을 받기가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도르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도움을 안 받더라도 자기가 일어서고 밥 먹고 이거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장치에 목이 껴가지고 그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장치에 의해서 자기가 죽은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과 비슷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기 20세기를 빛낸 100명의 사람 1999년에 뽑은 분들이거든요. 보면은 다들 아시겠죠, 그죠? 얼굴이 다 있죠.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죠? 이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가 파바로티, 성악가 파바로티죠. 자, 근데 이분이 누구죠?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자, 이분이 레이첼 칼슨 여사입니다. 자, 이분은 원래는 문학을 공부하다가 이게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너무 글자가 작죠, 그죠? 읽기에. 이분은 문학을 공부하시다가 생물학을 공부하셨는데 사실은 박사학위도 없어요. 석사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7년부터 52년까지 한 10몇 년 동안 그 해양 생물학자로 근무했는데, 굉장히 조용한 바닷가에서 거기서 생태의 생물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샘플 채취하고 그 샘플 채취한 내용을 나라에 보고하는 그런 아주 조용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관찰한 바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 DDT라는 살충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DDT 때문에 미국의 상징인 대머리 독수리 있죠. 대머리 독수리의 알껍질이 약화가 돼가지고 대머리 독수리가 다 멸종하게 됐습니다. 대머리 독수리뿐만이 아니고 이 사일런트 스프링에서 나온 얘기로는 곤충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모든 곤충이 다 죽는 겁니다. 벌까지 포함해서. 그 DDT의 독성이 너무너무 심해서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한테도 안 좋았습니다. 자, 그것을 이분이 계속 이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1969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환경청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청이란 단어가 그 당시까지는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17년 동안 DDT를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수필처럼 책으로 쓰셨어요.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걸 읽어봤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DDT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를 들면 별을 한 군데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워낙 훌륭한 업적 때문에 피츠버그에 가면 레이첼 칼슨 브릿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분의 업적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전공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걸 넣었을까요? 제가 결론은 안 내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학이나 공학은 돈을 벌기 위해 하긴 하죠, 그죠? 그 전에 뭔가 생각을 좀 꼭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예, 이제 반이 지났는데 이제야 이제 본론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지구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지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지구인데, 근데 모든 사람들의 그리드, 탐욕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지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죠? 이게 야간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죠. 특별히 어두운 데가 여기 있어요, 그죠? 완전히 깜깜하죠, 그죠? 밤에 거의 전기를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거의 아프리카와 거의 맞먹는 정도로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그냥 뭐 훤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당장 에너지가 없으면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으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리저브 투 프로덕션 레이쇼라는 RP 레이쇼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올해 생산한 양하고 그 다음에 부존량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부존량이 이만큼이고 올해 이만큼 썼으니까 그걸 나누면은 앞으로 이제 몇 년이 남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석유 1910년 이전에 40이었는데 54로 늘어났어요. 이거 늘어난 거는 유전을 좀 더 찾은 거죠, 사실은요. 유전을 찾아서 그러는데 12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쭉. 이제 50년 남았습니다. 석유의 RP 레이쇼는 5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100세를 지금 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대는 필연적으로 석유가 0인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저도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50대가 되는데 100세까지 살면은 저도 그 꼴을 볼지도 못하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석유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 타고 다녀야 돼요, 지금. 그렇죠? 천연가스 50년, 석탄 132년 남았다고 하는데, 석탄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새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다음에 석탄 자체 가지고 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2019년 제가 어저께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더 유전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뭐 그다음에 좀 이제 그 품위가 낮은 그런 연료를 지금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시대에 어떤 해결책을 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좀 태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모모 대통령분 뭐 이런 분들 보시면은 그냥 환경이나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시대에는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자기 죽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지금 전기 생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 전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 원유, 뭐 천연가스, 핵발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 얘기한 수소는 에너지 원이 아닙니다. 에너지 미디어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를 옮기는 그런 장치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오래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 얘기는 많이 하죠. 태양광하고 원자력하고 발전 단가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배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원자력하고 그냥 그 일반 천연가스랑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원자력이 이 정도로 쌉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변화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한마디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석유 50년 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50년 남아서 50년 동안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석유는 여러분들 다 플라스틱, 옷,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소재 있잖아요.
소재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남아 있는 원유는 전부 다 머티리얼의 그 원료로 써야지, 이거를 우리가 태워서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태워서 CO2로 그냥 날려버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쓸 게 없는 겁니다. 머티리얼도, 그러니까 석유가 우리가 끝난다는 얘기는 그냥 휘발유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쓸 수 있는 재료까지도 다 없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데 시간상 제가 많이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쫄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이 남아있는 원료가 있긴 해요. 이게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건데, 그 얼음 속에 메탄이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 분자 사이에 이 메탄 분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있기로는 인류가 한 몇천 년 동안 써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부전되어 있는 거는 주로 바다 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 온도가 낮은데 얼음이 생기니까 그 얼음에 메탄이 팍팍 박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 일본이 독도를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독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많은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동안 가스를 써도 될 만한 양의 하이드레이트 층이 여기에 부존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쓸모없는 독도를 일본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옛날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속담이 옛날에 있었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걸 캐내려 그랬는데 다 바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바다 밑에서 이 얼음을 캐내는 거거든요. 한번 캐내기 시작하면은 이 얼음이 그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다가 홀라당 뒤집혀요. 왜냐하면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밑에서 가스를 처음에는 이제 고체였는데 얼음을 캐기 시작하는데 위에 얼음이 녹아 나오면서 버블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품이 확 나오면은, 그러면 뭐 배가 위에 있든 뭐가 있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 아는 그 버뮤다의 마의 삼각지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그 밑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다가 온도가 갑자기 좀 변하면은 버블이 확 올라와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비행기가 가다가도 이제 메탄층을 만나니까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대, 여기도 이제 하이드레이트층이 있거든요. 여기 하이드레이트층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인데 곱부가 없어서 지금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깔려 있는 얼음에 메탄이 다 박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캐낼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직은. 그 셰일가스라는 거는 요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미국 동부층에 이 셰일가스라는 그 역청층 같은 데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그 가스전에 있는 게 아니고 바위 사이사이에 가스가 이렇게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 방법이 새로 개발이 돼 가지고 여기다 화학약품하고 뭐 여러 가지 폭약 같은 걸 잔뜩 때려 놓고서요,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확 가해 버리면은 바위 사이사이에 있던 가스가 다 파쇄돼서 한꺼번에 샥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동부에서 많이 캐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가스 발전으로 거의 다 전기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셰일가스는 한번 캘라 그러면은 여기에 호수 한 개에 해당하는 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수 하나를 다 집어넣고 물을 여기다 꽝꽝 집어넣고 마개로 딱 막아요. 막은 다음에 한 달 정도 기다린 다음에 마개를 탁 틀면은 거기서 이제 물하고 같이 가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해서 우리가 발전에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미국 동부는
지금 이 천연가스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지금 몰라 하고 있어요. 수출하면 되냐?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출이 안 되는 거는 수출을 돌려면, 수출은 이제 수요처가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잖아요. 근데 생산처는 미국 동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려면은 파나마 운하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파나마에서 이미 그걸 감을 채고서요, 이미 파나마 운하 통과료를 막 2배로 올리느니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너무 그 물이 많이 들어갔다가 폐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도 좀 회의적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에 생산되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오려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캐나다도 요새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래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요새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큰 소리를 많이 치는 게 있고, 근데 일단 지하수 오염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는 좀 있다고 해요. 나중에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그 일반인 여러분들은 아마 원자력이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하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주에도 지금 방패장 만드는 것도 한참 반대하다가 겨우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폐기물들은 사용 후 해결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은 발전을 하면서 사용됐던 뭐 이렇게 옷이나 뭐 신발, 휴지, 뭐 이런 파이프, 뭐 이런 거 그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방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직도 방사능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 어디 있느냐? 그냥 발전소에다 쌓아 놓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준위 폐기물은 방사능,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안에 풀에다가 물에다가 중수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냐면은, 한번 그 사용 후 해결료는 아직도 방사능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농축을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원자력 발전을 해왔던 만큼 연안을 다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30년을 했잖아요. 해결료를 하나도 안 사고 그냥 현재의 방사능 폐기물 가진 거를 농축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농축하는 기술이 재처리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농축을 하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해결료를 만들 수가 있고, 농축을 왕창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플루토늄이 됩니다. 원자 폭탄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가 못하게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처리만 하면은 30년을 더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우라늄을 하나도 안 사고 30년을 더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에다 다 보관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처리 방법이 없고, 그다음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랑도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고, 뭐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원자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의 지도입니다. 다 어디 있죠? 우리나라가 어디죠? 여기 있죠. 그 우리나라만 안 한다고 원자력에서 풀이한 걸까요? 그 다음에 가격은 엄청 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이제 풍력이나 수력이나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뭐 지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수력 발전은 너무너무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풍력의 경우는 지금 풍력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사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풍차를 하나 설치하는 거랑 지금 오히려 풍차가 더 싼 그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바람도 없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해당이 없죠. 그래서 이 덴마크에 가서 이 인어동상을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 뒤에 풍차를 빼놓고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에 항상 풍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덴마크는 그래서 50%를 지금 풍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태양광이 진짜 문제인데 2001년에 루이스라는 그 노벨상을 탄 분이 이분이 뭘 제안했냐면은 지구에서 100km 바이 100km의 그 땅을 버리자. 거기를 전부 다 태양광을 다 깔아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폴리실리콘 지금 태양광 지금 10% 정도 효율 나오는데 그거를 100km 바이 100km를 다 이런 식으로 깔아버리면은 100억 명한테 2000와트 전력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 양반이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핸드폰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랜드 아트 제너레이터라는 랜드 아트 제너레이터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 태양광 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현재 태양광 기술 중에 가장 파퓰러한 기술이 뭐니까 거기에 효율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세상에 중요한 태양광이 높은 여러 군데를 설치해서 이거를 포기하면은 우리가 지구의 전체 전력을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작년까지 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스페인 정도의 땅덩어리를 우리가 포기하면은 지구의 전력을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럼 뭐 여기 사하라 사막 같은 데다가 100km 바이 100km짜리 전부 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쫙 깔아버리고 거기서 에너지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사이다 문제와 마찬가지로 컵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를 생산해도 생산처하고 소비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석유가가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PV셀이란 거는 태양광 모듈입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거하고 겨뤄가지고 이런 게 이겼다는 이렇게 되는 게 이겼다는 그 결론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 재작년이었나요? 이 토니 셰바라는 양반이 이 에너지혁명 2030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전에서도 이분을 초빙을 해서 강연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주장이 이제는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석연료라는 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우라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쓰지 말고 이제 우리 앞으로는 신재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해야 된다는 게 이 양반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아티클 같은 데서 그리드 페리티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페리티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석유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자, 근데 우리가 태양광 발전은 점점 모듈이 싸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내려갑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게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드 페리티라고 얘기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태양광을 직접 쓰고 우리가 화석연료는 더 이상 안 쓰게 하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자, 그래서 아주 이거는 좀 뭐 시니컬한 얘기인데
솔라 에너지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석유회사들이 태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양은 공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요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 요새는 이제 거의 다 기술 개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딱 한 개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가 저장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사하라 사막에서 태양광은 엄청 많죠. 거기다가 우리가 태양광 모듈 깔면은 우리가 전기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를 저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뭘까? 이거를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원래 옛날에 고등학교 여러분들 만날 때 책을 읽었거든요. 책을 그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서 너무너무 감명을 했습니다. 감명을 한 이유가 그분이 이제 그 의사인데 자기 뭐 돈 버는 거를 신경 안 쓰고 정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보고서 제가, 야, 나는 의대를 꼭 가야겠다. 의대 가서 정말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공부를 좀 게을리해 가지고 의대를 못 가고 화원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화원과를 와서 처음에 이제 그럼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가면서 생각이 굳어진 게, 야, 전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거는 굉장히 큰, 우리가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과 자기의 양심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자기의 전공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바이오 에너지도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바이오 에너지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옥수수 가지고 미국이 그 에탄올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옥수수 가격이 2배나 올랐습니다. 뭐 제가 아주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Do not grow food or grass crop for ethanol and diesel or cut down tree for electricity. 우리가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생물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바이오를 쓰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쓰고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깨끗하거든요. 그 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바이 프로덕트가 자동차에서 물밖에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수소가 워낙 폭발성이 높은 물질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이송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쪽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 챌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와 자기 테마, 그 다음에 자기가 돈 버는 거를 전부 한번 일치화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석유 얘기를 하다가 처음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죠? 이스터 섬의 석상이죠. 그죠? 잘 알고 있죠.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폴리네시아 문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은 원주민들 빨가벗고 그러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한 이전까지는 뭐 식인풍습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당이 이런 석상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산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섬은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거죠. 고립되어 있는 작은 섬인데 거기에 있는 이런 돌들을 옮기려면 옛날에 무슨 기계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다 뱄어요. 나무는 뭐 해당되냐면은 이 섬에서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나무를 다 베가지고 있을 데 없는 석상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여기다가 기도하면은 잘 될 거다. 나무를 다 베고 나니까 농사도 안 돼요. 그다음에 낚시를 하러 가려는데 배가 없어요. 어디서 식량을 구워오려고 그러는데도 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면은 저놈이가 잡아먹어야 돼요. 식인풍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스테이너블, 자기끼리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고 나면은 사회가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티피컬한 예죠. 그래서 그 우리 리우에서 서스테이너블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CO2 줄이고, 그다음에 뭐 화석연료 사용 줄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리우 회의를 탈퇴했죠. 그죠? 거꾸로 가죠. 이 2007년에 나온 얘기지만 세계 인구의 15%가 85%의 리소스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이거를 전부 다 리소스를 전부 다 소비하고 있고, 제가 그냥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소 있죠. 여러분들 아침에 우유를 드셨을 텐데 소가 1리터 밀크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면 990리터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90리터를 먹으면은 990리터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쌀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가축 분열로 나와요. 자, 미국은 비프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뭐 스팸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미시시피 강 하류거든요. 근데 여기에 데드존이 생겨 있는데 그 데드존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2만 1,000 스퀘어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2만 1,000 스퀘어 킬로미터에 이게 다른 폐수가 아니고 전부 축산 폐수예요. 축산 폐수가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여기는 그 거의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냄새가 나고 뭐 고기들은 다 죽고. 근데 미국은 이걸 지금 이그노어하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 땅덩어리 큰데 저기는 상관없어. 이게 인공위성에도 이렇게 관측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1996년에 에콜로지컬 풋프린트란 거를 그 처음으로 낸 분이 이름이 좀 희한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에콜로지컬 풋프린트란 책을 내셨는데, 에콜로지컬 풋프린트란 게 뭐냐면은 내가 한 사람이 먹고 살고 쓰레기 버리고 뭐 자전거 타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 리소스를 땅으로 계산한 거예요. 땅으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뭐 석유도 땅으로 계산하고 전부 다 이제 땅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땅으로 환산을 해서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땅덩어리가 몇 헥타르인가, 그걸 계산한 게 바이올로지컬 풋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삶으로 인해서 이만큼 꼭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런 식인데, 풋프린트는 내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근데 바이오 캐피시티는 그 나라 땅덩어리를 사람 수로 나눈 겁니다. 되게 쉬운 계산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땅덩어리가 이만한데 한 사람이 먹고 싸고 뭐 전기 쓰고 어쩌고 해가지고 땅을 더럽히는 게 이만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 지표를 냈는데, 자, 이거 보면은 이 녹색이 캐패시티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이 현재 쓰고 있는 양입니다. 자, 중국 보면은 중국이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어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바이오 캐패시티하고 그 쓰는 거하고. 근데 사람들이 점점 전기도 많이 쓰고 석유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4배가 4.0 가까이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호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아무리 많이 써도 호주는 남아도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바이오 캐패시티하고 사람이 쓰는 그 레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전지구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 1.0이면은 바이오 캐패시티하고 현재 쓰는 거하고 딱 맞는 거죠. 근데 1980년대, 70년대부터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산한 게 2030년 6월 28일이면
Earth Overshoot Day, 그러니까 지구가 두 개가 필요한 날이 2030년 6월 28일입니다. 우리가 지구 두 배만한 양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CO2 리덕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잘하면은 우리가 이 반으로 주는 날이 2030년 11월 16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구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그 모랄한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뭐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마지막 컨클루전만 얘기할게요. 예, 실제 환경보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지구가 나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 내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열심히 뭐 리소스를 많이 쓰잖아요. 쓰고 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가 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봐요. 50년 남았는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마구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현재 2030년이면은 지구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구를 다 깎아먹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스터 섬의 사람들처럼 나무를 잘라먹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에너지나 리소스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분야는 평생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